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현대인의 일상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관람 세부 시행 계획들을 만들어서 더디지만 한 걸음씩 일상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19의 시대.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방향성은 무엇일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준영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최영화 호남대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지성 지역문화 정책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뭐 여기저기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특히 이제 그중에 문화예술계가 많이 어려웠다라는 그 어떤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매출 피해가 상반기에만 1,500억 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문화예술계가 어떤 피해들을 입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김준영 실장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코로나19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생경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 문화예술계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시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제안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문화예술의 속성이 군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어떤 방역 수칙과 대척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만연할수록 또 방역 수칙은 강화되고 역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또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활동 제약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생계 위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부가가치라는 창출 또 창작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은 우리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영화계를 볼 경우 작년 대비 작년에 1월부터 7월까지 매출액이 189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76억 원 정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극심한데요. 거의 활동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액은 약 130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문제는 우리 문화예술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계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하게 또 시와 또 우리 예술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 문화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는 그게 더 크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는 어떤 돈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계 정말 더 이상 피해 입지 않고 또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뭐 현장성 또 대면성, 군집성 얘기라고 하셨는데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더욱더 피해가 있지만 이런 피해는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또 잠재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자, 이 밖에도 지금 문화예술계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주현 실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따로 뭐 우리 지역만 별도로 조사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또 지난 3월과 4월에 한국예총이랄지 저희 문화재단에서 예술가 대상 한 14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장르별로는 다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은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의 문화예술 활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그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 보면 작년 대비하여 작년에 아마 하반기 매출액이 한 1,9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공연 매출 상반기 한 952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난 셈이죠. 물론 이런 공연예술 분야만이 아니라 저는 또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영역들이 지역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상반기 내 지역축제들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대행 및 이벤트 업체들은 뭐 거의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아예 지금 활동 여력이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또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들이 상반기에 취소되고 하반기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공연장을 예약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포기하는 단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예술인들이 뭐 전업적으로 활동을 한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는데, 특히나 뭐 전시 공연이나 레슨 같은 걸 하죠. 근데 이런 활동들도 그 한 20-30% 정도로 활동폭이 좀 축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공연들이 뭐 취소됐지만 또 지역 문화계와 연계해서 아주 중요한 지역 축제들이 이제 이렇게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한지성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가 가장 크기도 한데, 이제 집계 현황만 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조사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인의 수입이 전년도 대비 88.7%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수입 변화가 생길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충북은 100%에 가깝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의 실태조사가 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기적인 추진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직접적 대면을 할 수 없는 게 공연 예술의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생태계 가치 사슬도 계속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직 노동자나 파트타임 노동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초, 중, 고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예술인 강사들,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술인들이 수입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의 축제 또는 뭐 공연예술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진행되려고 했던 부분들도 취소되거나 또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환경들로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주변에서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지역 생태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할 가망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통계들도 언급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에는 뭐 이런 실태 조사도 아직 뭐 없어서 그런 필요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실은 뭐 예전에 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문화예술 정책에도 좀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를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영화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에 말씀하셨던 것과 좀 이어서 같이 네.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 이제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했다가 이렇게 진정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었었는데, 뭐 어제 오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재확산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정책을 준비하는 또 공연예술을 준비하는 예술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선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작품을 준비했다가 다시 이렇게 접어지고, 다시 접었다가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차분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연습 과정에 있다가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갈피 못 잡고 있는 이런 그 예술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온라인 뭐 공연 지원 뭐 이렇게 책도 이렇게 내놓고 있고, 또 광산구 같은 경우는 공연장 일렬이라는 뭐 이렇게 타이틀 하에서 뭐 공연들을 프리뷰하는 뭐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시의 그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 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네, 그 부분에 대해 실태 부분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광주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또 더 확대된다면 세계적으로 뭐 확대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K 방역이라는 그런 틀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 시도 광주 공동체를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속 선제적인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 한지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연이 저희들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223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등 43개 시설을 저희들이 또 임시 휴관 조치를 하면서 결국은 활동 자체가 제약을 받고 또 활동 후 장에 대해서 또 휴관하다 보니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난 8월 3일에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면서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도 특히 우리 문화예술계로 좀 범위를 좁힌다면 숫자를 제한한다든지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해가지고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갖추면서 공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결국은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또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뭐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뭐 시민들이 문화적 갈증은 있지만 그런 해소 상황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정서적인 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가 중요한 치유한 통로가 문화예술 분야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화예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민들과 같이 접점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이 가지는 또 경제적 가치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사후적으로 이어지는 전후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까지도 고려했을 때 시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게 대면성 또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약간의 방심이 또 결국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이라는 그런 부분이 전제 조건으로 보장된 또 담보된 상태에서는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 분야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 또 대응 차원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사실 장려 차원에서 좀 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방역을 생각하면 또 이걸 적극 지원하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밖에 지금 문화예술 정책이 어떻게 잘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 이게 이제 좀 단계별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우선 피해 실태 조사랄지 방역 대책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시가 발빠르게 1차 추경에 뭐 온라인 예술극장 사업을 뭐 도입을 한다 할지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피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에 대해서 뭐 지원 사업의 조기 집행이랄지 행정 간소화 같은 그러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정책의 수단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그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사실 1차, 2차 추경에 문화예술계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차 추경에 대략 약 한 3,30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아까 김윤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화예술의 어떤 특성상 군집성이랄지 대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19의 어떤 영향들을 적게 받고 그걸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해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올해는 아마 이렇게 지나가겠지만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의 콘텐츠랄지 야외 공연 부분이랄지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들로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리 앞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지만 더디지만 지금 한 걸음씩 쫓아가면서 이런 대응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안지성 대표께서도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다음 뭐 내용과 거의 같이 부합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연결해서 그냥 그다음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네. 코로나를 쫓아가는 형국인 것 같아요. 행정 자체가 네. 지금 현재 어쨌든 단기적인 과제에 직면한 부분에서는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 사업이나 종합 대책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방역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내에서의 방역도 중요하고 행사 축제를 하는 곳에서는 또 축제장에서의 어떤 축제장에서의 방역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서로 좀 합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공연 문화예술계가 실제 공공문화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2단계, 1단계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취소하거나 어쩔 수 없이 연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방역 예산이나 영상 촬영 등과 같이 언택트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과부담들도 커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사업이나 지원 요건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광주시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계가 같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연을 치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시민들과 같이 공유와 항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의 부재가 아닌 소통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당황하다 보니까 신속한 결정이 쉽지 않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본의 결정이나 이런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창궐한 지가 6개월 이상이 이제 됐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전쟁통에도 음악이 있었고 그 음악으로 인해서 전쟁이 뭐 이렇게 잠시 휴전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예술이야말로 전쟁도 멈추게 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힘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신속한 결정 못지않게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이 그 감염자의 확진자 수의 추이에 따라서 지금 많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혼란을 또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문화예술 정책의 한계점들을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최영화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우리 한지성 대표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변수를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종속 변수라면 모르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독립 변수가 돼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우선은 공동체의 안전이 우선이었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수님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도 무너져 있고 여기도 어려움 호소하고 곳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아비규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다시 이제 문화예술계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이 부분 소통의 문제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그게 첫 번째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귀결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 시가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시한테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제 하다 보니 코로나의 정신 방역에 계속 우리가 신경 쓰면 전력하면서 하다 보니 이 부분 특히 우리 실일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원책도 나오고 또 활동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지금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매뉴얼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방역 지침이라는 큰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는 매뉴얼이지 방역 지침과 따로 노는 매뉴얼이 아니거든요. 그게 네. 저희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방역 지침과 따로 갈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집중 투자한다면 문화예술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결국 방역 지침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방역 지침이 기준이 상향, 하향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또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틈새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메워줄 것인가. 거기에도 분명히 저희들이 또 정책적으로 지원할 틈새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대면 언택트 상황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제방 우리 강조 차원에서 예산 확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노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게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앞두고 있는 시기거든요.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집중적으로 고민하는데 예술정책, 문화예술정책의 방향도 아마도 이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새롭게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저희들이 꾀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대표님 또 교수님들이 좋은 또 조언이나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한기는 극복,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21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계속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이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 속에서도 예술이 있었고 또 그 예술이 어떤 전쟁도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 강주가 문화 중심 도시다 보니까 예술의 어떤 그런 끈들이 얇아질 수는 있지만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회적 위기가 올 때마다 예. 뭐 지금까지 문화예술계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회복도 가장 늦게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대응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고려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전국 단위에서요. 지금 현재는 아까 모든 지금 상황들이 이제 질본의 방역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데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공연 예술을 할 수 있는 공연법을 갖다 제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정책 단위의 문제로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긴급 지원금들이 재난 지원금처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들과 지원으로 정책의 근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하고 좀 다른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떤 그 예술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보상만을 지원 정책의 근간으로 뒀다라고 하면은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 또는 그 과정에 대한 지원들, 심지어는 예술적인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이랄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다양한 그런 어떤 경로들을 탐색해보고 실제적으로 그런 지원금을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예술 정책이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할 과제가 그런다는 거죠. 지금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보다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다른 형태의 일종의 개념 설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본적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계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갖다 지금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정책적 지원보다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들 그리고 지원 관행까지 그래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좀 합의의 틀들을 만들고 한지성 대표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갖다 확장해서 문화예술계 현장 또는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정책가들의 어떤 긴밀한 협의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문화예술 정책들의 어떤 실태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지금 이제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례들을. 이런 공연들에 뭐 자발적으로 이제 동참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벌써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문화예술 분야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준영 실장께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계속 우리가 말 나왔지만 이제 창작 활동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그로 인한 현실적인 생활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 예술인 신규 또 우리 어떤 바신 터전인 거기 신규에서도 좀 진입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생태계 붕괴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 결국은 지금까지 문화예술은 어떤 자율성과 창작성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전달이 되고 또 소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었다고 본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은 또 인식을 하고 있고 단순히 정부가 어떤 규제가 아니라 후원자로서 또 지원자로서 그러한 역할로 어떤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뉴 노멀에 맞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분야별 지원이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육성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육성, 더 나아가서는 활동, 생산활동, 세 번째로는 전달 체계, 그다음에 또 소비자에 대한 어떤 소비활동의 장 이런 부분 전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보고요. 최소한 정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냐면 최소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육성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예술인들이 여기서 어떤 끊어지지 않는 또 새로운 예술인들이 계속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육성에 관련된 정책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 생산활동은 현재 지금 예술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생활고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 전달 체계가 결국은 이제 언택트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플랫폼 구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또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인데요. 또 물론 외지에서 오신 우리 강주의 문화를 향유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퀄리티가 높고 그다음에 안전한 그런 상황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절명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기에 대한 부분은 시 혼자 고민해서는 해결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여기에 개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시가 정책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결국은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문화예술 파트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소통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해결책을 모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계의 변화의 방향성에 시나 지자체
또 뭐 정부가 주도하긴 하지만 사실 변화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변화할 마음이 또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 문화예술계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려나 기대가 있다면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한 가지는 이제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제 대부분 지금 요즘 이제 전환이 되어서 영상으로 이제 공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또 지금 홈 누댄스라고 해서 홈에서 즐기는 뭐 공연이든 스포츠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네. 예전에는 뭐 어떻게 한편으로는 여가를 즐기는 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생활이 돼버리는 형태로 변화이 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연 예술인들이 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가지가 영상 촬영을 하려면 시설이나 장비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영세한 문화예술 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대여를 하는 부분들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긴 하지만 그거와 뒷받침을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컨텐츠 제작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플랫폼 역할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 저작권과 또 때로는 무단 배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시에서 그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같이 동반하는 방식으로 연계하는 것도 고민 필요하다고 진흥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령자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지털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 단체들도 그런 부분 같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규모의 공연을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베란다 콘서트라는 것도 최근에 문화예술 단체 몇몇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태리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을 모티브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좀 변화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문화예술인 스스로가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 요건들이 같이 또 동반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고 또 문화예술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에서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온라인 비대면 공연 예술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가 어떤 시간적, 공간적 또는 경제적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무대와 관객 간의 어떤 거리도 이제 좁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객 기반을 형성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관론적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대부분 이게 오프라인상에서의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장성이랄지 또 예술인과 관객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어떤 특별한 감동과 경험들이 필요한데 이런 환경들을 전혀 이제 배제한 채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들, 특히 방금 황지성 대표가 지적했다시피 단순한 어떤 지원 형태로 됐을 때는 예술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취약계층의 어떤 디지털 격차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화 접근성들이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그 코로나19 확산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던 4차 산업혁명으로서의 여정들을 갖다 성큼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혁신이 문화예술계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의 공연이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온라인의 유통이나 뭐 녹화 중계
뭐 유튜브 중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촉매 역할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 첨단 기술과 이 예술과의 만남 이것이 어떻게 완벽한 기술을 구현할 것이냐. 소위 이제 그 아트 is long, 예술은 길다라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에서 이제 아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단순한 이런 문화 예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술과의 결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기술만이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치유 뭐 이런 효과도 같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까 이제 김지원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과정에 대한 관심.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결과에 대한 관심들이었다 그러면 이 공연 예술도 과정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교육이라든가 우리 그 시민 문화 활동에 오히려 더 이렇게 부합되는 것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더불어서 또 우리 그 앞으로의 기대라는 뭐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또 이러한 그 비대면의 새로운 패턴들이 독특한 또 재미를 또 이렇게 안겨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또 희망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공연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3요소라고 하죠. 이제 행위자와 그다음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무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용하는 관객,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자의 점검, 그다음에 장소 유통의 점검, 일어나는 곳의 점검, 그다음에 또 관객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점검까지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져서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독특한 새로운 재미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기가 꼭 기회다. 위기 속에서 정말 많은 기회들과 희망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그 논의들 자체가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됐으면 하는 그런 절실함도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코로나19의 이후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변화 과정 속에 또 문화예술 분야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조금 더 덧붙인다면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면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산업적인 변화는 계속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기존의 이제 지역 기반에서는 영상 미디어나 디지털 산업 자체가 좀 많이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요가 계속 발생되다 보면 그 수요에 따라서 생산도 발생되고 또 생산에 따라서 어쨌든 동력들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광주시에서 지금 현재 실감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VR이나 AR 같은 현재 기반을 두는 미디어 산업이나 또 미디어 파사드뿐만 아니라 미디어 페스티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산업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런 부분을 되게 채찍질하듯이 뛰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기반의 산업이 일어난다는 건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과 또 연결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영세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더 많은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더 깊이, 더 멀리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문화예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동반되는 게 필요한 거지 어느 한 부분만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만이 더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좀 덧붙인다면요. 우리 한지동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아마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거기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순수 보조금이 약 90억 정도. 그러니까 일상 코로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로 90억 정도. 또 우리 문화재단까지 다 한다면 훨씬 더 넘어가는 규모가 있는데요. 사실 이 돈이 거의 쓰이지 못했습니다. 네. 왜? 코로나 때문에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영역들이 어떠한 영역이냐면 주로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강조된 그러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지원이거든요.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성이 있는 영역이라면 우리는 시장 영역에 맡기는데 실제로 90억 예산이 거의 지금 계속 행사가 취소 연기되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건이라든지 또 기준들을 좀 완화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 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비대면 언택트로 가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우리 한 대표님이나 또 세 분 토론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갑자기 촬영 기술을, 촬영 장비를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어떤 공유 경제 개념을 저희들이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공간에 대한 부분, 또 촬영 기술이 또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술 또 인재 육성을 위한 저희 MCN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또 어떤 이런 우리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교육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생산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적인 부분에는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단순히 공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 영역에도 저희가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결국은 수익 모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수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또 현실적인 문제는 또 똑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 모델 창출은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생산 활동과 더불어서 유통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산업 쪽에 집중되는 과정이 있다 보면 오프라인 쪽으로 실질적으로 관객을 대면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연들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관객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 공연계가 상당히 관객 점유율이 워낙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프라인 공연들도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어서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정처럼 계속 대면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게 되면 대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이나 이런 경우만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되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또 그런 상황에 비대면 상황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은 정말 또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지원 실장 나와 계시지만 우리 프린지 페스티벌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원래 상반기부터 4월부터 계획을 했지만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약 10억, 11억 정도가 지금 계획한 예산인데요. 사실 그 돈들이 쓰이면서 우리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피와 같은 어떤 그런 동맹 역할을 하는 그런 돈인데 그게 지금 멈춰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대면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건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정말 계속 핑계 같지만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현실. 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면이 힘든 상황으로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비대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방금 프린지나 다른 공연 같은 경우도 대면이 어려워서 이 어려운 대면을 어떻게 대면할 것이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문화가 나는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코로나 어려움이 사실은 초창기엔 너무 경제적인 문제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선순위에서 사실 문화예술 분야는 좀 뒷전으로 치우치다가 지금은 사실 전 국민이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이런 문화예술 하나가 응원과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의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속의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먼저 김지원 실장께서 예. 시작해 주시죠. 사실은 뭐
코로나19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전 세계 아마 문화예술계에서는 되게 독특한 발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코니 콘서트랄지, 뭐 드라이브인 버스킹이랄지, 온라인 공연들 또는 가상 전시, 또 웹 기반한 축제 같은 그런 어떤 물리적 제한들을 어떤 다양하게 극복하려고 하는 창의적인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는 시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희망과 어떤 위로와 성찰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어떤 단절들이 뭐 코로나 블루라고 명명되는 어떤 우울과 불안과 고립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불안정하고 고통받는 주체이면서도 오히려 이러한 현실들을 갖다 극복하고 시민들한테 따뜻한 희망과 위로와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인들입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에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과 치유, 연대와 성찰의 힘들이 아마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간의 본능이죠. 손을 잡으려고 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본능. 또 외로워서는 안 된다. 외롭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그런 본능 속에서 발코니에서라도 만나자라고 하는. 그래서 또 그 랜선으로라도 만나자고 하는. 궁극적으로 이제 방점은 만남에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문제는 이제 그런 만나는 것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고, 또 이렇게 아까도 우리 4차 산업혁명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첨단 기술에 의해서 우리 만나는 방식이 과거에는 파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랜선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남의 효율성도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또 재미있는 효율적인 그런 만남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코로나 위기 속의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아마 문화예술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기회를 같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과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자체를 가지고 고상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논의하기보다는 너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측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가치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뭐 저명한 각 도시들도 문화예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갖춰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치들이 지금 표현의 제약을, 활동의 제약, 또 표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우리 공동체의 가치, 또 공동체가 쭉 같이 어우러서 이런 하모니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어떤 점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처럼 같이 접촉을 만남을 못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감 또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틈새를 메꿔주는 점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부분. 더 나아가서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 문화예술이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역 경제를 또 견인해가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단순하게 문화예술 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측면과 또 우리 정신적인 측면과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접착제로서 역할과 지역 경제까지도 우리가 계속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치와 현실적인 가치와 또 고귀한 가치까지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놓쳐서도 안 되고 놓칠 수도 없는 정말 소중한 앞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어떤 지역이나 또 국가, 어떤 세계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혹시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지성 대표께서 뭐 타시도와 좀 비교를 해서 지금 광주광역시의 이런 지원 정책의 노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일단 서울문화재단이 좀 진행하고 있는 거, 부산시에서 진행했던 거, 전주시에서 진행했던 3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5개 부문 60억 정도를 지원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인과 기획자 등 문화예술 종사자들 위해서 코로나19 피해 긴급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교육 및 프로젝트 그룹 등을 지원하는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이 있고, 그리고 예술교육 연구활동 계획안 공모, 그리고 프리랜서 예술가 및 문화예술 독립기획자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에 대처하는 예술인 아이디어 공모,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하지 않는 관람을 통해서 이게 배리어 프리 공연 영상이라고 해서 남산예술센터에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그리고 공연을 상영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최근은 아니긴 하지만 1인당 50만 원 정도의 3,200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사실 수당과 같은 형태의 지급 부분을 긴급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긴급 민생 지원금과 동반돼서 중복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네. 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술인 복지팀을 따로 신설해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가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시 정책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를 제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가겠다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온 이유가 광주시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범위 정도에서 제가 일단은 체크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광주시가 최근에도 이제 종합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좀 더 중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서 고민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예술 교육 기획자, 또 독립기획자, 또 때로는 프리랜서, 또 때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위한, 또 그리고 예술교육 외에도 전문 기획을 하고 있는 분들, 문화예술인들로서 자기 공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산이 이제 아무리 중요하겠죠. 예산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는데, 이 부분들은 계속 단계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는 어차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 지역, 광주 지역의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2주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타시도 혹시 좀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을 듣고 2주제로 넘어가서 자세한 광주 지원의 지원책들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혹시 기타 해외 사례도 괜찮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는 해외 사례보다는 이제 정부 최근 지원 현황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 3차 추경에 예산이 한 3,339억 정도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한 1,699억이 반영됐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일종의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대략 약 4억 정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76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광주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5개 구다 보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 배정될 예정인데요. 명칭은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만은 거기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술가들을 갖다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일종의 일자리 창출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예술 인력도 전국 단위 한 3,00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인데, 연극, 뮤지컬, 음악 분야의 어떤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관련된 한국판 뉴딜에 한 640억 정도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중에 또 저희 이 지역하고 해당된 게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도 전체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아마 광주 쪽도 대략 한 6억 정도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그 정부 추경에서 신규로 확보된 예산들이 지금 현재 광주시가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처했던 사업들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올해 예산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 지원금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예산을 세운 데 있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층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 또는 소공연들의 대면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공연들, 그 다음에 향후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어떻게 이걸 과정 설계를 하고 실제로 정상까지 할 거냐고 하는 새로운 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 구조가 함께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지원이 결정된 그런 그 공연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좀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기지원 결정된 공연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좀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완화시킨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상황들이 상반기에 저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공연을 예정했던 많은 단체들이 하반기에 옮겼습니다. 근데 하반기 여건도 좀 그렇게 나아질 방향이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적 일정에 대관을 갖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 한편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저희가 사업도 펼치고 제시합니다만은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단순한 지원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건들까지도 저희가 정책 영역에서 함께 고민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느낍니다. 대관이 어렵죠. 하반기로 다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기존에 극장에서 공연되어졌던 그런 형태를 여러 가지 복합문화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것도 그냥 대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소 특정형 공연으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카페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복합 공간화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공연 활동들을 이렇게 좀 장려하는 이런 방법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조금이 아까 90억 정도 나간다고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림의 떡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보조금 집행 요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 필요 조건은 갖춰야겠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기준 안화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당초에 예정했던 공연장이 중복되다 보면 멀리다 보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피해 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답은 이제 언택트 비대면 상황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연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공연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존과 더 나아가서 또 언택트를 통해서라도 또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 지원 상황을 좀 보면은 예산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어차피 서울은 총액으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어차피 예산 규모 대비 비율로 봤을 때 특광역 중에서는 강주시가 그래도 문화 중심 도시답게 가장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높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저희가 아까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비율이 높고 긴급 지원 이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긴급 지원 보면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했어요. 사실은 보면은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프리랜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2개월에 100만 원을 지원을 현금 지원을 했고요.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300여 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3억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들이 이제 미술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 청년 작가들이라든지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그림을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또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공모가 저번 주에 끝났거든요. 네.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표시는 안 나지만 서서히 지역에 계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특히 또 이영섭 시장께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 액수는 각 지자체마다 우리 가정에도 뭐 살림살이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분명히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이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나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 시의 재원이 좀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미래위원회를 구성해서 소통 채널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려운 것을 긁어드려야지 가렵지도 않는 것을 긁어드려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통도 강화하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 또 그걸 정책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또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죄송스럽고 아쉬움은 있습니다. 항상. 네. 네. 부족하지만 광주 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혹시 소개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주요 내용만 좀 더 알려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90억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내용으로 문화 교류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3억 또 문화 예술 교육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6억 청년들이라든지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들 과정을 통해서 6억 정도, 6억 2천 정도. 또 대인 시장의 예술 활동을 위해서 거기서는 어차피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 장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이 기획 프로그램으로 약 15억, 또 미술 파트에 저희들이 18억 정도, 19억 정도, 공연 파트에 저희들이 공연 예술 파트에 약 32억 정도, 그다음에 독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 14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부분의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재정이 하락하는 범위에서 300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밖에 광주광역시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이제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혹시 광주광역시 사실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 혹은 이런 것들은 또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강주시에서는 민생 코로나 관련 민생 안정 대책을 1차부터 8차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규모가 약 1,80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재원은 다른 영역에서 뭐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또 쓰였겠죠. 근데 가장 정말 급한 게 시민들의 민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 생활 안정과 또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투입됐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들 문화예술 분야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4월경에 저희들이 약 특수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해서 저희들이 두 달에 걸쳐서 약 100만 원을 집행했고 이번에 8차 때 저희들이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300여 개 단체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극복 예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예관의 유튜브 방송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국악 상설 공연에도 저희들이 약 3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지원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온라인 예술극장의 4억도 지원하고 있고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틈새를 메워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항상 문화예술 분야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여력만 다 된다면 항상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저희 또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8차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한 이제 광주시 입장을 일부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패널 분들도 여기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반가웠던 이유가 타이틀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코로나19 직격탄 광주문화예술 분야 등 긴급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오로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정책 지원 정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보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실망감도 또 분명히 있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단체들에게 이제 100만 원씩 사실상 긴급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 활동가들도 단체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만 지급하는 경우에서 단체 내에서 다른 단원이나 활동가들,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도 하고요. 4월 달에 이제 지원했던 특수고용직 지원 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소득 증빙을 하기도 되게 어려웠고요. 행정 절차도 되게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는 율이 거의 많았습니다. 대부분. 제 주변에도 거의 대부분 많이 포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받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좀 유연하게 행정 절차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이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지원 사업을 받았던 여러 사업들이 영상 제작이나 다른 부분 행정 절차상 서류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문화예술과 진흥과도 그렇고 인력이 좀 주무 담당관들이 변경되면서 행정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기까지 보름도 행사가 진행되기 보름도 안 돼, 2주도 안 돼, 일주일도 안 되는 경우에서 받는 경우도 대반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행정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과 같이 동반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행정의 유연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성이 좀 없다. 그리고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은 그런 부분에선 더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고 사실 이런 경우죠. 예컨대 자식이 10명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부모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지만 자식 10명에 대해서 다 아픈 손가락이지 않습니까? 못해지는 부모 마음과 똑같은 마음, 행정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4월 달에 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했고 또 지금 8차에서는 우리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개인과 단체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가 돌아가야지만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개인은 생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개개인들의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지만이 지급 대상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모든 예술인들이 다 와서 신청하면 기준 없이 우리가 결국은 혈세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단 하나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이 복잡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기준은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고 항상 그 문화 중심 도시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기준과 정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이제 그 문화중심 도시답게 우리 광주시의 정책이 정량적, 정성적 총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파트별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구와 여건들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한번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한 가지 팁을 좀 추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참 어려운 지점들이 뭐냐면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려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공영역에서는 더 그러겠죠.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영역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2013년에 생긴 이후에 예산들이 뭐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도 저희 문화재단이 예술인 복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뭐 창작지원금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예술인 패스제도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 전체 예술인의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대충 예측하면은 아마 15% 미만 정도가 예술인 활동 증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어떤 긴급적인 복지 지원 정책을 펼치려고 했을 때 예술인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다 협회나 예술인 개개인들한테만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예술인 활동 증명에 많은 예술인들이 가입해서 그런 어떤 시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 부분에 빠짐이 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에 바라는 문화예술인의 어떤 생각들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시고 또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또 이런 문화예술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제 이겨나가는 차원에서 모두 공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토론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래도 뭐 문화 쪽에 특히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비대면 상황,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중요하고 그런 변화에서 미처 중요한 점을 말씀 못하셨다면 마무리 말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도 좋습니다. 한 분씩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영 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우리 시가 이제 AI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자체는 불행이지만 또 AI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우리 특히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한다면 그런 활동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갈 건데요. 거기에 어떤 출구 역할을 하는 게 AI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마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광주가 선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GI 센터가 있고 내년에 들어설 또 실감 콘텐츠 큐브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아마도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앞으로 전개될 코로나 상황에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은 갖춰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얘도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방심입니다. 사실 코로나는 항상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 또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서로가 모두 공동체의 안전과 또 시민의 생명을 같이 지켜간다는 방역의 어떤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이 또 우리의 또 새로운 활동 영역을 넓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듯이 또 코로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또 일상적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여기 시민들과 또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예. 네, 다음 김지원 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내년 상황을 갖다 저희가 고려하면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 TF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축제나 지원 사업의 형태들을 갖다 어떻게 내년 사업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광주시하고 저희 재단 쪽에서 고민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비대면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들을 갖다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이제 어떤 제작과 향유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시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같이 결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유통 플랫폼까지도 저희가 아마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현황들은 민간 영역에서의 자체 제작이랄지 뭐 개발의 유통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공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할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최영화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모든 게.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기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열린 생각,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다. 열린 생각에 대한, 그래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인식이냐?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것을 코로나가 촉매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유통 형태, 새로운 작업 형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햇볕이 들어올 때 건초를 한다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그냥 기회라고 봅니다. 이 차제에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할 것이 아니라 공공형 내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공공형 온라인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넷플릭스가 아시다시피 비디오 사업자에서 이렇게 그 영화 영상의 유통 플랫폼을 대표하는 업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광주시가 나서서 내 플랫폼을 만드는, 그래서 내 갤러리, 내 시어터 만드는 일을 선도적으로 하시기를 저는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지성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좀 계속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좀 더 폭을 좀 넓혀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못한다는 부분에서 소통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거버넌스나 협치가 더 훨씬 더 확고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가 충분히 더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성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저희는 기술적, 기계적인 활동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태조사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공공의 뭐 송출 플랫폼 같은 경우, 유통 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상 지원, 교육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동반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동반해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산을 통해서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행동 지침, 우리 개개인의 생활 속 방역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한 문화예술 분야 전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